여기다 플러스. 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추미애 전 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몇 개 던졌어요. 21세기형 선진국 모델을 얘기를 하고 화두를 던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교육혁명을 화두를 던졌어요. 저는 여기 절대 지지를 합니다. 교육혁명 없이는 대한민국식 그러니까 플랫폼 경제 만들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한 문제는요, 한반도 통합 문제는 제가 인공지능이나 기후변화하고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전의 앞뒷면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지금 21세기는 AI 시대입니다. AI와 그러니까 공존을 해야 돼요. 생존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인간이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내야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I가 할 수 있는 것뿐이 인간들이 못한다? 그 인간들은 그러니까 다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끔찍한 얘기지만요. 그렇죠? AI 시대에 그러니까 생존과 번영을 하려면은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내는, AI가 못 만드는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런 새로운 생태계를,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야지만이 우리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우리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요? 산업 생태계가 우리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뭡니까? 화석 연료에 기반한 소위 제조업 때문에 우리 온실가스 감축도 공격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더 이상 이걸 미룰 수가 없게 돼버렸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지금 그러니까는 대응하겠다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지금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거기다 뭐라 그랬습니까요? 이 대한민국식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 모델이 미국이나 중국에서의 플랫폼 모델보다도 훨씬 더 연대와 협력, 그 다음에 분배 문제를 해결한 거라면은 이 한반도 통합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 통합을 위한 북한이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제 모델로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AI하고 기후변화하고 남북 통합은 저런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제가 이제 좀 그동안 딱딱한 얘기를 했는데 잠깐 화제를 던져서요. 이게 지금 애플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매출액 중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2012년까지 쫙 올라갑니다. 한 12%, 2006년도에 한 12%뿐이 안 되던 것이 36%까지 올라갔어요. 요 시기가 언제 시기입니까요? 여러분, 애플이 본격적으로 비상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요? 2000년대 들어와서 아이팟이라는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히트를 치지만은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하고, 소위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 21세기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혁신 사업 모델로, 혁신가로 평가를 받은 이유는 아이폰 때문이죠. 아이폰 때문입니다. 아이폰이 언제 나왔습니까? 2007년 6월 달에 나오죠. 세상에 나오죠. 그 시기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언제 죽었죠? 2011년 말에 요절을 했죠. 그렇죠? 그 시기에 이 그린박스가 있는 때가요. 지금은 그러니까는 쭉 그 이후에 많이 떨어졌죠. 영업이익률이요. 한 24%대까지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한때요.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보여드린 이건 뭐냐면요. 애플에 돈을 벌어가지고 R&D에다가 지출하는 금액, 연구개발비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혁신의 원칙은 우리가 연구개발이라고 하잖아요. R&D요. 이 파란색 막대기가 뭐냐면은 R&D 지출액입니다. R&D 지출액은 계속 증가를 한 것으로 보이지요. 그런데 전체 수입, 애플이 벌어들인 수입 중에서 R&D에다가 지출한 그 비중을 보게 되면은 돈 번 것 중에서 얼마나 연구개발에다가 지출한 걸 보면요. 애플의 전성기, 앞에서 봤었던 애플의 영업이익률이 쭉 올라가던 시기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올라가던 시기에 한번 봐보세요. 애플은 R&D 지출 비중은 빨간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죠.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오른쪽 수치가 그러니까는 이 R&D의 비중인데요. 한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2%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매출액 중에서 R&D에 지출하는 비중이 2%대까지요. 이 시기에 삼성전자는 얼마에 지출했는지 아세요? 매출액 대비 한 6% 이상을 R&D에다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보다 애플은 영업이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자, 이 영업이익률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R&D에 지출한 비중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저 녹색으로 박스한 부분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R&D 지출하고 영업이익률하고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20세기 때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은 R&D로 결정된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R&D 지출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그 기업의 수익성도 높은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반대 결과가 진행된 거예요. 정반대 결과가. 왜 이런 결과가 나온지 아세요? 자, 이게 올해 기사입니다. 2021년 5월 2일 블룸버그의 기사예요. 애플은 여전히요. 애플의 이익 중에서 앱스토어가 78%나 2019년에 차지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마진 중에서, 수익 중에서요. 예? 78%를요. 자, 애플의 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업이익에 스마트폰에서 그러니까 아이폰에서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이 뭐였냐면요. 한때 그러니까 3분의 2에서 지금 그러니까 거의 80% 가깝게가 앱스토어, 어플 팔아가지고. 근데 어플이라는 것은요. 어플이란 건 뭡니까? 제가 과거에도 많이 얘기했지만은 어플은 많은 연구개발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앱스토어라는 사업 모델을 스티브 잡스가 만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플이라는 것은 사람의 아이디어잖아요. 사람의 아이디어요. 그렇죠? 아이디어잖아요. 아이디어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건데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그러니까는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업 바깥에 있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해서 애플이 착안해내는 게 뭐예요? 스티브 잡스가 착안해내는 게 뭡니까? 당신 아이디어를 여기서 팔아먹어라. 즉 3대 7로 나눠 먹자. 내가 3 먹고 네가 7 먹고. 이렇게 해서 앱 생태계를, 아주 매력적인 앱 생태계를 만들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애플의 아이폰이 매력적인 스마트폰으로 만든 거잖아요. 애플의 영업이익의 절대적인 부분을 이 앱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요? 이거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대, 두 대 팔 때마다 비용도 많이 증가하잖아요. 그걸 생산하는데. 근데 앱이라는 것은 이걸 한번 개발하고 나면은 계속 그냥 추가적으로 비용도 발생 안 하면서 수입이 다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조업에 비해서요. 스티브 잡스가 21세기의 혁신가로 불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건 기존에 없던 상품, 없던 시장, 없던 세계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예? 그 이후에 많은 사업들이, 플랫폼 사업 모델들이 애플을 다 흉내내는 거죠. 우버가, 에어비앤비가 하는 거 다 뭡니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로 와서 돈 벌어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거시설을 가지고 돈 벌어라. 그래 나눠 먹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보다 그건 혁신이 아닙니다. 왜? 기존에 있는 시장인 거잖아요. 그건요. 기존에 있는 상품이들이잖아요. 택시업, 그 다음에 모텔업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앱스토어는 기존에 없는 시장을 만든 거예요. 없는 새로운 시장을 만든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그렇게 우리가 21세기를 상징하는 혁신가로 지금도 평가하는 이유가, 그 이후에 줄어든 이유가 뭐냐? 팀 쿡스에서는 그런 새로운 혁신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장만 확장을 시켜가지고 매출액은 증대되고 있지만은 영업이익률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영업이익률은요. 자, 애플이 그러기 때문에 애플의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사람들이 보다 더 그러니까 이런 변화,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한지가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예를 든 겁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봐보세요. 최근 지난 4년 동안에 위에 그림이 뭐냐면은 삼성전자의 수입 중에서, 매출액 중에서 연구개발비의 비중입니다. 봐보세요. 얼마나 되는가요? 최근에 9%까지 올라갔죠. 9%까지요. 그러니까 애플보다 그러니까 더 높아요. 애플보다 더 높다고요. 애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R&D 비중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더 높아요. R&D 연구개발 비중이요. 근데 어떻습니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그 밑에 그림이 뭡니까? 이게 영업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률은 어떻습니까요? 한때 그러니까 한 20% 근처까지 갔다가 떨어져가지고 10%대에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예? 삼성전자는 왜 그렇습니까? 스마트폰 기기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기기 제조업체. 물론 삼성전자도 반도체는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요. 한번 개발하고 나면은. 근데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다 제조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지가 않아요. 예? 연구개발비는 계속 증가하는데,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자, 여기서 세상이 변화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뭡니까? 애플의 앱스토어가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가치 창출 방식의 변화를 지금 그러니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요. 방향을. 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2000년 전으로 해가지고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이 대졸자가 사회에 나가서 수행하는 직무하고 2000년 전까지는 그러니까 기여를 했는데 2000년 이후부터는 급감을 하고 있잖아요. 기여도가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 창출에.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죠. 미국은 대학이 그러니까는 기업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미국 대학들이 기업에 의해 가지고 버림을 받고 있어요. 대학 졸업장 필요 없다고 하고 있죠. 필요 없다고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지금 우리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는요. 뭡니까?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이러한 공간에다가 사람들을 다 연결을 시켜야 돼요.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일단은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을 연결시켜야지만이 거기 하나에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그 연결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결합시켜가지고 가치를 창출하는 게 디지털 경제 생태계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예? 즉 여러분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글로벌 기업들 애플이나 구글 같은 데서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즉 젊은 피를 수혈할 때 기업들이 이건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때는 기존의 업무들을 대개 그러니까 들어가서 빨리 습득을 해가지고 예? 그 일을 하는 거 선배들이 우에 상사들이 하던 일들을 그러니까 예? 우에 선배 직원들이 하던 걸 빨리 습득을 해가지고 예? 그걸 기여를 하는 거였었는데 요즘은요 기존의 직원이 하는 업무를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요즘은 신입사원은 뭡니까요? 새로운 수익 사업을 만들 사람을 뽑습니다. 새로운 수익 사업을. 근데 새로운 수익 사업이라는 건 바로 뭡니까요?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애플이 그러니까 앱스토어라는 이런 사업 모델을 만들어냈듯이 그런 걸 찾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교육은 뭡니까요? 기존의 교육은 주어진 일을 하는 이런 여기에 필요로 하는 노동력이었어요. 즉 지금은 뭐냐면요. 지금은 AI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을 요구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디지털 경제 생태계의 필수 조건이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필요한 여기 인간에 맞는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의 학교 현장이 이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버림받고 있는 거예요. 즉 기존의 학교는 기존의 교육은 주어진 노동을 시키는 일을 너 이 일을 해.
거기에 필요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지식을 습득하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그 소위 말해서 자기가 최소한의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소양들을 터득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요. 그런 것들은 주어진 일은 AI가 다 할 수 있어요. 주어진 일은. 이제는 뭐냐?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업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은 여기에 도움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추미애 전 장관이 교육혁명 얘기한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사회 속에서 저는 교육혁명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은 뭐냐면요. 21세기에 살아갈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요. 과거에 없던 새로운 답을 그러니까 찾아내고 또 그 새로운 답을 혼자서 못 만들어내요. 함께 만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함께. 그러니까 새로운 답을 찾아내고 만들어가니까 솔루션형 인간이죠. 솔루션형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과거에 있는 답은 인공지능이 다 더 잘할 수가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답은. 그거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없었던 답, 없던 답을 찾아내고 없던 답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그리고 그거를 뭐냐면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야 돼. 협력을 해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함께요. 예? 그래야지만이 플랫폼이 활성화되어져요. 특히 뭐냐면 공유형 플랫폼이 혼자 소수가 다 먹는 이런 게 아니라 예? 지금 뭐냐면 데이터가 만약에 공유가 됐을 때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각자가 다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예? 각자가 플랫폼을 이게 바로 그래야지만 디지털 경제 생태계가 전면화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회로 갈 겁니다. 진화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려면 개개인들이 뭐냐면은 플랫폼에 대해서 디지털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죠. 디지털 생태계는 이익을 공유해야지만이 디지털 생태계에서 연결이 되집니다. 지 혼자 먹겠다고 하면은 연결이 안 되니까요. 연결이 안 하니까요. 즉 연대입니다. 협력입니다. 기존의 산업사회 생태계하고는 전혀 다른 원리가 작동하는 곳입니다. 이런 원리는, 이런 가치는, 이런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리는 북한의 경제, 북한이 추구했었던 소위 평등을 지향했었던 이런 거하고 결합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 기본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기본소득은 어떤 의미냐? 기본소득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비판들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는 사람들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소득은요. 이런 겁니다. 복지를 넘어선 얘기예요.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생계소득을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느 사회도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생산력 수준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1인당 한 150만 원, 120에서 150만 원을 매달 주는 거 불가능하거든요. 그 정도는 있어야지 최소한 살 수 있지 않아요. 스위스가 300만 원 갖다가 감당이 안 돼서 그만둔 거예요. 자, 기본소득은 뭐냐면 자신이 그러니까는 일을 하는 건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일만 하게 되면은 자신이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아르바이트로 저임금 아르바이트로 그러니까는 살아가려면은 한 서너 개씩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시도를 못 하잖아요. 월급쟁이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는 그냥 매달 일을 하는데 예? 그거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각 국민들 개개인들이 관심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혁신이 활성화될 게 아닙니까? 예? 새로운 시도도 안 하는 사회에서 무슨 혁신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아르바이트 한 서너 개를 하는 청년한테 기본소득을 한 50만 원을 한 달에 50만 원씩 한 몇 년 동안 지원해 준다면은 그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한두 개 정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 받기 때문에. 예? 그게 기본소득의 의미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제공하는 의미가 기본소득의 의미인 거예요. 지금은요. 거기다가 재분배 효과라든가 이런 건 물론 있는 것이고요. 거기다 이것을 지역화폐를 주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핵심은 이거라 이거예요. 혁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제공하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 기본금융은 뭐냐?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창업자금이. 1인당 1,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쓸 수 있게 된다면 5명이 모이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혼자서 그러니까는 문제 해결을 못 해요. 예? 비슷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힘을 합쳐야 돼요. 예? 그랬을 때 5명이 모이면 5천만 원이 모여지는 거예요. 새로운 시도에 필요한 시드머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기본금융이 대출이 부실화될 거를 우리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본 일자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지역사회, 기재부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공 일자리 만들려고 억지로 머리 짜고 앉았지 하지 마시고, 현장도 모르시는 분들이 지역사회,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있잖아요.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에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노동력들을 최저임금 정도 지원해주게 되면은 이 나중에 1,000만 원을 그러니까 만기 때 상환할 수 없는 사람은 여기 기본 일자리에다 연결시키게 되면은 이 대출을 그러니까는 미상환하는 일도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 밖에도.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이 플랫폼 사업 모델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뒤처져 있어요. 뒤처졌습니다. 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플랫폼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뒤늦게 출발하는 대신에 지역사회를 지역 공유 플랫폼으로 만들자 이겁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서울은 서울을 다 이렇게 지역 공유 플랫폼. 그럼 그 속에 그게 뭐냐? 그 안에 모든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서 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 다 거기에 참여시킬 수 있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생산자, 소비자, 그 다음에 거기 유통자, 그 속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고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 그럼 그 속에서 플랫폼이 구성되게 되면 뭐가 되죠?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 데이터를 기본 데이터로 제공하자 이겁니다. 네?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그 지역 공유 플랫폼을 만들자 이겁니다. 거기에 공공기관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게 해가지고요. 플랫폼을 만들자 이겁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최소한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새로운 시도를 우리가 좀 할 수 있으면 최소한의 기본 주거는 해결돼야 되잖아요. 기본 주거요. 예? 이거를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재부는 이걸 굉장히 싫어해요. 장기 공공임대를요. 심지어 뭐냐면 민주당에 그러니까 우리가 송영길 대표 같은 사람도 공공임대는 대안이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적어도 경제관은 거의 모피하고 똑같습니다. 모피하고 똑같아요. 예? 기본주택을 제공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하고 기본주택이 결합되게 되면요. 부동산 시장도 정상화가 가능해집니다. 부동산 시장도요. 부동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지금 경고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은행이 경고하는 거 보고서는 참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자신들이 거기에 기여를 했어요. 한국은행이요. 가계부채 법을 지금 이렇게 상태 만든 거에, 예?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한국은행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만드는데 굉장히 기여해놓고 나서 꼭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얘기를 해. 훈수를 둬요. 예? 이 상태로까지 만드는데 책임이 있는 한국은행이잖아요. 예?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잘못 쓴 거예요. 예? 통화정책을. 그래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이 사태를 이렇게 여기까지 키운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경고를 날리고 앉아있고 그러잖아요. 참 그거 보면서요. 참 무책임하다. 예? 무책임하다. 자기들은 나중에 우린 분명히 경고했어. 이런 걸로 끝나는 겁니까? 예? 자기들의 기본적인 한국은행 법의 1조 2항에 보게 되면 금융안정을
자신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요. 자, 그래서 제가 교육혁명하고 새로운 경제 기본권은 대한민국식 플랫폼 생태계를 만드는데 절대적인 조건들인 겁니다. 절대적인 조건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뒤늦었지만은 플랫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플랫폼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승자 독식,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 불안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협력과 이익 공유가, 연대가 더 풍부해진 그러한 대한 경제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차기 정권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이건 숙명이에요, 숙명. 이걸 하게 되면은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하고도 그러니까 플랫폼으로는 결합이 될 수 있잖아요. 북한 경제하고 우리가 북한하고 따로따로 살면서도 플랫폼 속에서 서로가 연결할 수 있잖아요. 플랫폼 생태계로는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한 게, 내부의 대한민국의 정상화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부패를 청산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그건 바로 뭐예요? 재정과 금융의 민주화. 예? 재정과 금융의 민주화가 핵심이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선출 권력이 관료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플랫폼 경제라는 것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식 플랫폼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혁명과 경제 기본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 모델은 북한 체제가 수용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새로운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선진국의 모습이에요. 21세기 선진국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추미애 장관의 출마를 적극 지지하면서 중요한 화두를 던져줬고, 그걸 위해서 차기 정치 주자들 이재명 지사와 추미애 장관이 서로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간을 한반도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치 리더가 등장을 하기를 학수고대를 합니다. 이건 우리한테 숙명이에요. 숙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숙명입니다. 예?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래야지만이 20세기한 다른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미중 간의 갈등도 우리가 돌파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인류사에, 그러니까는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러한 꿈을 우리가 이게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실화시킬 수 있고, 지금 이재명 지사가 주로 얘기하는 이 기본권, 추미애 장관 얘기하는 교육혁명,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는 저는 중요한 조건들이라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아주 좋은 주자들이, 그러니까 등장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경선, 지금 경선 연기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제발 좀 그만 좀 추태들 보이세요. 예? 아니, 국힘당이 얼마 전에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으면서 경선 흥행했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이 대유행 속에서도 했잖아요. 근데 무슨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가지고 경선이 흥행이 안 된다고 이런 소리 합니까? 예? 그러면 이준석 흥행은 뭐예요? 국힘당, 그러니까는 이 경선 성공은 뭐냐고요? 예? 제발 좀, 그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사적인 욕망을 가지고 말장난들 하고 계시는데, 추태들 그만 부르시고, 이런 대한민국의 시간을, 한반도의 시간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데 경쟁에 같이 동참을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에게, 그러니까 이 청년들한테, 대한민국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꿈을 가질 수 있게 이런 장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정치 지도자들이라면요. 예? 정치 지도자들이라면은 꼼수 부리려고 하지 마시고, 꼼수 부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국민들이 살 길을 제시해 주면요. 자연히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지지율이 올라가요. 꼼수를 부리면요. 국민들이 너무 잘 알아요. 요즘은요. 국민들이 너무 잘 알아요. 제발 그런 꼼수를 가지고 정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국민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시라고요.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해 주면요. 흥행됩니다. 예? 그러면 국민들 지지도 받고요. 예? 그런 걸로 해야지. 무슨 지금 코로나 때문에 흥행이 안 된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국힘당은 당 지도부 흥행시켰잖아요. 예? 창피한, 제발 부끄러운 얘기 하지 마세요. 예? 부끄러운 얘기 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시간을 한반도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데 지혜의 경쟁을, 정치라는 것은 뭡니까요? 보통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해주는 일이 정치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정치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경제 문제이고요. 이런 경제와 정치의 문제를 가지고 경쟁을 하시라고요. 대한민국의 미래와 그러니까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좀 경쟁을 해주세요. 그러면 흥행됩니다. 흥행돼요. 그냥 제대로 시대인식이 없그러다 보니까는, 별로 국민한테 공감을 못 얻는 거예요. 자기들 지지율 안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경선을 연기해. 그럼 자기들이 지지율 안 올라가는 이유가 엉뚱한 데 있는데 연기한다고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예? 그건 결국 뭐냐면 앞에 가는 사람이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실수하는 요행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대선 승리 못 합니다. 예? 대선 승리 못 해요. 제발 정치는요, 보통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예? 해주는 게 정치입니다. 예? 그런 걸 가지고 좀 경쟁을 좀 하세요. 그런 걸 가지고. 저 사람이 제시한 비전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미래가 바뀔 것 같다. 이런 걸 좀 경쟁을 해달라고요. 국민들이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대한민국 촛불 시민들이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준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제가 볼 때는요. 예? 대한민국 촛불 시민들이요. 예? 여러분, 정치 지도자의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 다 압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꽤 됐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앞부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갖고 있는 의미도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도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는 또 시간이 길었습니다. 제가 계속 약속을 못 지키네요. 그리고, 제 말투가 이제 약간 불편하신 분들도 있는가 본데,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지만은, 신경을 쓰고요. 긴 거는, 시간이 길어서 좀 보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잘라가지고도 또 올리니까는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제가 늘 얘기하듯이 뉴스공장이나 다스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이 최백은 TV에서 다루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아베가 경제 침략한 지 만 2년이 지나고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일부 방송에서 잠깐 제가 얘기는 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진짜 촛불 시민들 진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저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버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말 날이 약간 무더워지고 그러는데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